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만약에 3학년이 중간고사를 본다고 한다면 어차피 1, 2학기 성적이 필요하니까 그 중간기말 성적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직접적으로 입시와 관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개학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본다면 공식적인 시험이 늦으면 7월일 수도 있는 거지.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7월 말 정도에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겠죠. 원래는 이제 7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정에 다 밀리면은 7월 말에 기말고사를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그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공식적인 시험이 지금 벌써 6개월 동안 없는 거지. 12월 해봤자 작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만약에 7월에 본다고 하면 지금 7개월가량을 여러분들은 공식적인 시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잘 생각해봐. 지금 공식적인 시험이 있어야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그런데 그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원 다니면서 물론 공부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7개월 동안 격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혹은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눈앞에 시험이 없다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한다면 나중에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 유의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적인 시험이 밀린 것만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아니지 나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차이는 좁힐 수가 없다고. 지금 올해는 작년과 다릅니다. 전과 달라. 저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돼. 매번 시험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내가 올해는 좀 이번에는 좀 못했구나 다음엔 잘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 간격이 너무 넓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유의를 해주기 바란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할게요. 8강입니다. 우리 어휘는 나다 8강. 아, 8강 보면 네 우리 앞에 있는 단어들도 네 한 번씩 봐주면 좋겠죠. 근데 아니 여기 있는 건 별로 어려운 거 없네. 뭐 그건 아니네요.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21쪽 볼게요. 8강 121쪽. 지금 121쪽에서 제일 위에 내재적 관점부터 반영론적 관점까지 묶어주세요.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이거 2학년 때까지 유효합니다. 2학년 때까지 유효한 거. 우리가 내신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던 거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내재적 관점은 그 위에다가 이것도 이렇게도 써주세요.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 위에다가는 절대론적 관점. 그 다음 이제 외재적 관점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작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효용이 무슨 뜻이었어, 우서가? 효용이 무슨 뜻이야? 효용. 우리 요새 무쓸모라는 말 쓰지 않아? 무쓸모가 뭐야? 쓸모없는 거지. 쓸모 있는 게 효용입니다. 쓸모 있다가 바로 효용이에요, 효용.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럼 누구에게 쓸모 있다? 독자에게 쓸모 있다. 무언가를 알게 하거나, 그 다음에 반성하게 하거나, 돌아보게 한다는 것. 그리고 물론 감동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 반영론은 거기 시대 사회적 특성에다가 동그라미 쳐줍니다. 그래서 작품을 감상할 때 이렇게 작품 외에 세 가지 측면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이거, 어차피 지금 문제 다 풀고 제출한 사람 없잖아. 맞죠? 그냥 다 이름 써서 낸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낸 문제 중에 이게 있어요. 네, 골개미가 있었거든요. 바로 풍자, 해악 묶어서 이게 바로 골개미의 요소죠. 골개미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해악이나 풍자. 그 다음, 개연성. 개연성의 옆에다가는 가능성이라고 써주세요. 이 개연성은 주로 소설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 그래서 이 개연성과 좀 대비되는 표현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연성이야. 그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은 것. 그 다음에 필연성. 필연성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개연성, 필연성, 우연성 같이 묶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개연성, 우연성, 필연성은 주로 어디에서?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라. 그 다음 표상에다가는 그냥 상징으로 써주세요. 표상은 상징한다 이렇게 바꿔도 돼. 네. 그 다음 밑에 고전어휘를 보면 첫 번째 어리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지. 어리석다 반드시 외워야겠고, 그리고 393번 단어를 보시면 거기에 똑같이 청 있는데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산에서의 청자는 무슨 청자? 푸를 청자. 청풍에서의 청자는 맑을 청자. 그래서 점 3개를 붙이면 맑을 청, 그렇지 않으면 푸를 청. 그래서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청산할 때 이거 색채 이미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있는 거야. 요 청의 경우는 색채 이미지, 그러니까 한자어에서도 색을 드러내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색채 색채 이미지 이런 것들로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96번 분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 고전 시가에서 분별은 거기다 써주세요. 걱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정, 유정 뭐 특별한 거 없고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400번은 좀 주의하자. 400번에 보면 요 풍표표 설분분 해서 이거를 어떤 교과서에서는 음성상징어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음성상징어라고 하면 고유어로 많이 쓰거든. 한자어는 음성상징어라고 잘 안 쓰는데 최근에 몇몇 교과서에서는 이 한자어로 표현된 것도 요 음성상징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 한자어인데도 음성상징어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뭐 수능에서는 제가 한자어로 된 것을 음성상징어로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해도 실려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8강은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당장에 물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이 어휘는 당장에 내가 공부를 했다 안 했다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두면 분명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빛을 볼 거예요. 하지 않아도 티는 안 나. 그런데 하면 충분히 더욱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생각보다 시간 많지 않아? 안 많아? 많죠? 그래. 일주일에 이거 한 강밖에 안 돼. 시조 5편. 그 다음에 단어 얼마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국어는 여러분들의 효자 과목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제물 꺼냅니다. 우리 주간 과제물에서 2일차죠. 우리 과제물은 이따가 거둘 거예요. 이따가 걷어서
제가 뒤에다가 과제물 끼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물.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검사도 좀 할 겸. 2일차 지문인데 우리 칠판을 보면 이게 2017년 3월 그러니까 몇 년 전이야? 3년 전인 거네. 언제부터 지문이 길어지냐면 2016년 모의고사 때부터 3학년 모의고사 때부터 지문이 길어집니다. 2016년 6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지 제목에는 뭐라고 표기가 되냐면 2017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6월, 9월 수능 이렇게 지금 3학년 때 시험에서 지문이 길어져. 그래서 그 다음 해 17년일 때는 그 다음에 17년일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지문이 모두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문제에서 당연히 3월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에 낸다 그랬지? 서울시 교육청은 수능의 유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이제 시교육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온 거야. 그럼 우리 긴 지문과 관련해서 사실 긴 지문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이걸 전체 긴 지문이라고 치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긴 지문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 끊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처음부터 도훈아 힘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것 말고는 이제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끊어지는 부분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렇게 반절해서 끊어지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화제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부분, 이거 읽고 A와 관련된 거 처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B 읽고 나머지 부분 처리해 주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야. 그런데 지금 오늘 설명할 이 지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 전체 지문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거 숙제한 사람은 느낌 올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지금 이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거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확 달라져. 그렇다고 관련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야. 다만 분야를 바꿔서 상당히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볼 지문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를 또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좀 볼게요. 사실 그 지문의 내용 정보가 좀 많을 뿐이지 문제가 어려웠던 건 아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풀었는데 틀렸어.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는데 지금 내가 이 문제에서 필요한 그 정보가 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핵심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 틀렸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핵심 정보를 파악했는데 선택지를 잘못 읽은 거구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국어 문제에서 틀리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자꾸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 잘 읽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문제를 좀 잘못 봤구나.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전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야지 좀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요거를 보면 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A, 여기는 B.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보면 일단 무조건 앞부분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설명인지를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봅니다. 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래서 지금 요 인상주의와 관련된 화가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지. 다양한 색을 통해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려 노력했다. 뭐 그렇겠죠? 하지만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얘네들은 이거를 추구했다는 거네. 했던 그들의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들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 문단 엄청나게 쉽게 줬어. 이 글에서 뭘 설명할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야.
지금 얘네들이 추구한 바가 이거였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지 그 이유만 찾으면 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들어가는데, 두 번째 문단.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의 범위는 딱 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왜냐면 위에서 지금 이 인상주의나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채도랑 명도 관련된 건데 채도와 명도는 색과 관련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색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와? 갑자기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와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라는 과학에서 우리가 볼 법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인상주의 화가들 얘기했으니까 지금 제재,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가지 제재를 보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예술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조금 더 볼게요. 가시광선은 파장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하면 이렇게 되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을 쪼개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뭐가 중요해? 빛 자체가 중요해? 아니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채도가 높은 그림, 명도가 높은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문단의 설명은 관련이 있냐 없냐? 없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보면 이거 뭐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지, 배경지식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면서 이거는 표현,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정보들은 표시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봐. 이제 해당하는 정보들 보고 넘어갈게. 지금 가시광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에서 빨강, 이거 확인해 줘야죠. 그 다음에 초록, 마찬가지. 그 다음에 파랑,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색광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아, 색광의 삼원색에 대한 얘기. 그림 1처럼, 그래, 여기. 그림 1처럼 색광의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즉,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고, 모두 섞이면 흰색이 되고, 색광의 삼원색 중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얘네들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내가 따로 여기 표시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가 시험지 상태로 본다면은, 이거 계속해서 그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따로 본문에다가 표시를 안 해줘도 돼. 일단 그냥 쭉 읽어볼게. 이때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색이라고 한다. 즉 자홍의 보색은 초록, 청록의 보색은 빨강, 그 다음에 노랑의 보색은 파랑이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지금 빨강하고 파랑이 섞어서 자홍이 됐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초록이 섞여야 흰색이 된다는 얘기했던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였어? 자홍의 보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노랑의 보색은 파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록의 보색은 빨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 도랑 지금 보색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재밌는 건 흰색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각 이 두 가지 색을 섞은 거에 어디에 있는 거야? 대각선에 있는 게 지금 뭐라는 얘기니? 보색이란 얘기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보색에 대한 얘기가 딱 처리가 됐어요. 계속 봅니다. 색이 되는데 그림 2처럼 색류의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미안. 여기 한 편이 넘어가야죠. 한편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 색강의 삼원색과 여기 해당하는 보색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한편 자홍, 청록, 노랑은 아까 자홍, 청록, 노랑 또 뭐였어? 그 중간색 섞은 거였지? 섞여서 중간색. 색류의 삼원색이 되는데 이건 또 색류의 삼원색이래. 구분해야죠. 색광과 색류 이런 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야. 한 글자 차이잖아. 그림 2처럼 색류의 삼원색이 그럼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지. 그림 이름 아까 뭐였어? 그렇죠. 여기는 색광, 여기는 색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였어. 계속
생유의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검정이 되고, 둘이 섞이면 중간색이 빨강, 초록, 파랑이 만들어진다. 아까 뭐야? 아까랑? 그렇지. 반대가 되는 거네. 생유에서 보색은 두 색을 섞어 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지금 이 경우도 지금 앞에 있는 설명하고 비춰본다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얘도 어떻게 돼? 그치? 대각성이 되네. 초록의, 그 다음에 파랑의 보색, 그 다음에 청록의 보색은 빨강,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서 보색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줘야지. 계속 봅니다. 보색은 두 색을 섞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다. 와, 이게 얼마나 좋은 지문이야. 왜 그러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설명을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 우리가 1학년 지문하고 2학년 지문 볼 때는 그런 거 다 설명해줬잖아. 3학년 지문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는 거지. 계속 볼게요.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색강을 섞는 방법을 갑법호나 그 다음에 색료를 섞는 방법을 간법. 색광을 섞고 그 다음에 색료를 섞는 것을 갑법, 간법.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야 돼? 그렇지. 갑법하고 간법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잠깐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였어? 이 글은 뭐에 대한 설명이어야 해? 그렇지. 한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도 뭐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지. 배경지시.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해서 보면 넘어갑니다. 지금 요 3문단은 지문이 길어서 제가 끊었어요. 얘는 시험지 분량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제 내가 우리 이거 보여주느라 쪼개서 지금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지면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 지문이 길면 무조건 끊어지는 부분이 있대.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앞부분에서 끊어진 거야. 맞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끊어서 풀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만약에 1문단에서 끊고 지금 2문단에서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서 끊었다고 쳐봐. 그러면 읽은 걸로 풀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없죠. 그럼 같은 방식인 거란 말이야. 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요 갑법 혼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쭉 넘어갈게. 그 다음에 간법이야. 그러면 지금 4문단하고 3문단 지금 문단의 길이 비교해봐. 4문단하고 3문단의 문단 길이 비교해봐. 지금 4문단 봐봐. 지금 그러면 결국 2문단에서 설명 그 끝에 언급됐던 것이 갑법과 간법이었잖아. 그러면 이 내용이 끝날 때가 어디까지냐면 간법까지 했을 때가 끝나는 거지. 그럼 간법까지 했을 때 길이를 보라고. 그 3, 4문단 합쳤을 때의 길이가 졸라 길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갑법 할 때도 설명이 어때? 엄청나게 많아. 지금 거기에 그래프 하나 들어가 있고 그 그래프를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서 분석해주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의 글들을 봤을 때 앞부분의 전개 방식하고 뒷부분의 전개 방식이 어땠어? 지금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치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방식, 여기에서 설명하는 방식, 여기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다 어때? 달랐어? 비슷하지. 무슨 말이냐면 설명 대상은 달라지지만 설명하는 방식은 비슷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 여태까지 지문을 다 생각을 해봐. 왜 자꾸 왜 구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내용을 파악했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조금 전에 봤던 거 생각을 해봐. 조금 전에 색광의 3원색, 그 다음에 색류의 3원색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색 설명할 때 순서가 똑같은 거 아니야. 순서가 똑같으니까 뒷부분에서는 설명의 일부를 생략했지. 같은 방식인 거라고. 그러면 지금 간법 혼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면 갑법 혼합도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지. 그럼 어디서 끊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 고민은 지문의 분량을 봤을 때 어디까지야? 갑법까지야. 갑법까지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읽은 내용을 털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문제를 풀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봅니다. 가법혼만의 원리는 스크린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세 지점에 있는 프로젝터에서 나온 백색 강이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필터를 통과하여 흰 스크린에 한 지점을 동시에 비추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저 빨강 필터를 통과하면 어떤 빛이 나오겠어? 빨간색이 나오겠지. 세 대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방출할 때 각 필터를 통과한 광량이 동일하면 세 가지 섞이는 지점은 모두 흰색이 되고, 일단 지금 이제 색광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 추가되는 내용이 광량이 동일해야 흰색이 된다는 거야. 이것만 추가해 주면 되는 거지. 앞에는 그 빛의 양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니까 계속 두 색이 만나는 지점은 각각의 중간색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앞에서의 이 문단은 배경 지식이 되는 거네요. 이때 3원색의 광량을 달리하면 이거 주의해야겠네. 왜냐면 동일하게 했을 때가 앞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거고, 달려면 당연히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수식화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 알았어. 다운표 했으니까 내용 쳤어. 여기에서 소문자 R은 빨강 필터를 단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량을 세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량의 합으로 나눈 값, 즉 빨강의 비율, 요건 빨강의 비율이래요. 요 R은 빨강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RGB 합은 1이 되며 RGB를 조절하면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다. 특별한 거 없네. 이거 여기서 뭐가 들어가던 거야? 광량만 들어간 거지. 앞부분에서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가법 혼합 방식으로 만드는 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그림 3과 같은 색 삼각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처리하면 되겠네요. 색 삼각형의 가로축은 빨강 비율을, 빨강 비율. 그 다음에 세로축은 초록의 비율, 초록, 빨강 확인했습니다. 파랑의 비율은 1에서 빨강과 초록의 비율의 합을 빼면 되므로 빨강과 초록이 0이 되는 지점에서 파랑의 비율. 여기가 이제 뭐라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파랑이 1이라는 거지. 0이. 각각의 0이. 비율은 1이 된다. 그래서 색삼각형을 보면 두 색을 섞어 만들어내는 혼합색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는 빨강의 비율이 이렇게 돼. 그러면 나머지의 이제 비율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넘어갈게요. 지금 봐봐. 여기 빨강의 비율이 0.8이라는 얘기는 지금 초록은 0인 거잖아. 그럼 뭐가 섞여 있는 거야, 여기에? 그렇지. 파랑이 0점이 섞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걸 활용해 주면 여기에 있는 색은 무슨 색인 거야? 파랑하고 빨강이 섞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니? 한번 봐봐. 자홍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해주면 더욱 좋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3문단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두 색을 섞은 혼합색은 두 색의 좌표를 연결한 선 위에 있는데 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혼합색의 좌표는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면 당연하지. 아까 광량에 따라서 다양한 색이 됐으니까 광량을 동일하게 해주면 우서가 광량을 동일하게 해주면 지금 이 문단에서 설명했던 그 색광의 3원색과 관련된 보색들이 다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한쪽에 위치하며 한쪽의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좌표는 비율이 높은 쪽에 가까워진다. 뭐 당연한 그림 보면 돼요. 또 삼각형을 보면 혼합된 색의 채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거 주의해야지. 이거 왜 주의해야 될까? 그렇지.
지금 위에서 뭐 얘기했어? 1문단에서. 명도, 채도를 지금 인상주의 화가나 신인상주의 화가나 어떻게 하고 싶어 해? 명도, 채도를? 그렇지. 높게 그리고 싶었단 말이야. 명도와 채도를. 그런데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드디어 이제 채도가 나온 거란 말이지. 다시. 지금 끊어서 보긴 하는데 우리가 자꾸 뭘 신경 쓰기로 했어? 앞부분에서 읽은 내용을 끌어당기기로 했던 거잖아.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혼합색의 좌표가 색삼각형 중심에 있는 흰색이 A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A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삼각형 변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변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높아진대요. 또 색삼각형을 통해 보색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꼭지점에서 출발하여 A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에 변 중간 지점에 닿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지. 왜 당연한 거지? 지금 여기에서 중간이 0.5잖아. 그럼 빨강이 0.5라는 얘기는 모두 0.5라는 거야. 그렇지. 파랑도 0.5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당연히 보색이 나타나야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봐. 우리 아까 여기서 썼던 것이 이 두 가지 색이 섞인 것, 그 다음에 두 가지 색이 섞인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보색이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 여기에 해당하는 보색이 지금 이거라는 얘기인 거잖아.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연결해주면 가운데 부분에 그렇지. 계속 그 삼각형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계속 봅니다. 중간 지점 닿게 되는데 출발점과 도차점의 두 색은 서로의 보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간법 호문함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간법 호문함 딱 나와서 이제 설명이 달라지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상주의, 신인상주의가 그리고자 했던 거와 그 다음에 가법의 원리를 지금 살펴본 거잖아. 그걸로 이제 풀 수 있는 거를 볼까? 3번 문제를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일단 건너뛰어도 되겠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글을 좀 많이 읽으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어. 1번부터 4번까지 볼까? 여러 가지 방법의 장단점, 지금 여기에서 가법 호문함에서 장단점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1번 지워야지. 그 다음에 지금 미술사의 흐름? 아니죠.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거 뭐였어? 우서가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거. 그렇지.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가 그리고자 했던 거, 그 다음에 한계였잖아. 그럼 흐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색감과 색료의 특징에 대한 평가. 지금 평가 나온 거 있냐? 더군다나 시대에 따라 뭘 의미해?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잖아. 아니죠. 4번. 빛의 색을 표현하는 회화 방식에 관한 두 학설에 지금 이것도 아니지? 그러면 지금 답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읽은 것만으로 충분히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5번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1번, 2번, 3번은 건너뛰어야겠네. 지금 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 없잖아.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건너뛰어야지. 왜? 왜 건너뛰어야 될까? 그렇지. 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어. 채도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5번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맞아 틀려? 그렇죠. 틀리죠. 얘도 해결한 거네? 됐어?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래요. 다음은 프로젝터와 흰 스크린을 이용해 색을 만드는 실험에 활용될 필터 A와 필터 B의 투과율을 나타낸 것이다. 거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이 뭐야? 투과율하고 파장이지. 그러면 지금 투과율을 보니까 400에서 600까지의 투과율은 100%고 600에서 700까지의 투과율은 빵이야.
그래 600에서 700은 2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지금 600에서 700에 해당하는 게 뭔데? 지금 그렇지. 다시 이거 이문단에 가서 그거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 다시 우리가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를 먼저 처리하기로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빨강이 걸러지지 않아. 그러면 빨강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빨강이 걸러지는 거지. 빨강이 걸러지고 나머지 두세 개 통과가 되는 거잖아. 그럼 두세 개 섞여.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A 필터는 청록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주면 B 필터는 뭐가 보이게 돼? 그렇지. 노랑이 보이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럼 결국 얘도 빛을 섞는 거잖아. 빛을 섞는 거니까 지금 색감과 관련해서 2문단하고 그 다음에 3문단을 활용해주면 5번도 처리가 가능한 거지 이거. 됐어? 거기 봐봐. 지금 우리가 읽었던 3문단까지 내용을 벗어나는 선택지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처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6번이야. 그림 3이야. 야, 그림 3 우리 방금 읽었던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처리가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8번은 어휘 문제니까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7번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1, 2등급이 나오는 도훈아. 우리 안정적으로 1, 2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절반 읽은 거죠? 절반 읽고 문제를 한 문제 빼고 다 풀었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어? 그렇지. 이거 안 읽고 그냥 찍고 다른 지문 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신에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나중에 채점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야죠.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것인지.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부분만 봐도 잠깐만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거 읽어줘야죠. 네. 다 읽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지금의 우리 국어 문제는 어때? 등급 컷이 낮죠? 등급 컷이 낮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에 봤던 18년 거와 그 다음에 19년 거 봤을 때 다 어땠어? 80점대 초반이었잖아. 1컷이 80점대 초반이었단 말이야.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최소한 2등급까지는 가능하다고. 1등급도 가능하단 말이지. 만점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만점은 여러분들의 몫이야.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의 문제에서는 충분히 최소한 정말 2등급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해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거 다 읽고 문제 풀 거 아니야? 이거 다 읽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최소 15분이야. 근데 반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야? 그렇지. 한 7, 8분 정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게이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딱 끝내면 안 된다고. 지금 이거 시간 제거 푸는 거 아니잖아. 과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채점해주고 내가 제대로 건지 확인해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분 다시 읽고 문제 풀면 돼. 그렇게 해서 계속 연습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연습은 끊어서 가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뒷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이거 나머지도 이제 읽고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거야. 그럼 간단하게만 좀 확인을 해보면 이 간법에서의 특징은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지. 뭘 통해서? 필터야. 그러니까 앞에서의 가법은 뭐 얘기했어? 그거 설명하는 가운데 채도가 나왔지. 이제 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명도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했을 때 됐고 물감을 지금 이 간법은 물감을 섞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반사하는 거에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빨간색을 본다는 얘기는 그 물체가 빨간색을 그렇지. 반사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명도가 나오는 거지.
파랑보다 낮은 명도의 색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글을 잘 읽는 거라고 하면 1문단에서 얘기했던 것이 채도와 명도에 해당하는 거였잖아. 채도를 높이고 싶고 명도를 높이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이 채도는 어디에서가 가장 높았어? 채도가 어디서 가장 높았어? A 어디에서 가장 높았어? 변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높았죠. 그 다음에 지금 명도는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돼? 떨어져.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뭐냐면 왜 지금 채도에서 하나 내용이 숨은 건데 높은 걸 그리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높은 걸 그리려면 색을 그렇지 두 가지밖에 못 섞어. 맞잖아. 변 끝에 갔을 때가 가장 채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밖에 못 쓴다고. 그럼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얘를 섞으면 명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상주화가들이 물감을 섞어서 쓰게 되니까 어떻게 돼? 명도와 채도가 자꾸 얘는 명도와 채도를 높이고 싶은데 그게 한계인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오문단에서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섞었으니까 잘 안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점으로 찍는 거잖아. 물감을 섞는 것이 아니라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점을 이 색깔로 점을 찍은 거지. 섞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어땠어?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흐릿하게 됐으니까. 얘는 왜냐면 선명하게 그리고 싶었는데.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문단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거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7번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순서대로잖아. 지금 이것이 처음에 물감 섞은 거야. 그 다음에 우물가 여인들은 점 찍은 거죠. 그리고선 요 세 개. 세 번째 거. 됐죠?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 지문 되게 좋은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사설 모의고사가 많지 않아요. 사설 모의고사를 쭉 풀어보면 내용을 일부러 사실 이게 내용이 뭐 어렵냐?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 정보량이 좀 많을 뿐이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읽는 게 부담스럽게 지문 구성을 해놨거든. 근데 사설 모의고사는 그냥 내용 자체와 문장 자체를 어렵게 써.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네, 여기는 이 지문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흐름으로,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긴 지문을 처리할 것인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문법 다 지난 유인물 끝나서 지금 이제 새 유인물 드릴게요. 태우가 뒤에 있는 채빈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하나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이거 파란불이야? 빨간불이야? 빨간 아니잖아. 이게 빨간불이면은 음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문법 볼게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유인물로는 뭘 볼 거냐면 문장 성분, 문장 구조, 문장의 짜임이야.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문법이 다 끝납니다.
거기에 지금 아마 여기 끝에 보면 의문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세 국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문법은 좀 끝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도훈이는 화법과 작문부터 하는 거죠. 학교에서. 채빈이는 뭐부터 해? 문학이요? 그럼 혹시 그 문학 말고 그거서 또 딴 거 받은 거 있어? 문법이야?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 보통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야. 거기에 이제 매체가 이제 추가된 거지. 매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것도 여기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 그걸 다만 수능 특강에서 볼 뿐이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복습할 때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성분, 그 다음에 뭐 서술어, 문장의 구조를 보고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지,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였지 라고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앞장은 활용해 주시고 넘겨서 문장. 문장의 조건. 문장의 조건을 보시면 괄호 1번 거기에다가 물개 표시해 줍니다. 동그라미 1 완결된 내용에다 동그라미 1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 필수 성분을 갖출 것. 완결된 내용 위에다가 필수 성분을 갖출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주어와 서술어 물개 표시.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는다는 얘기는 뭐였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 그렇지. 서술어 확인하는 거야.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서술어. 서술어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주어 확인하는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문학이나 문학 읽을 때 이렇게까지 보진 않잖아. 그냥 쭉 이렇게 문장을 읽는데 문법에서는 꼭 그렇게 보셔야 돼. 문법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의 골격. 2번에 그 밑에 문장의 골격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품사를 다 써줬어.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또 동사가 있죠. 그걸 바꿔주세요. 동작으로. 괄호 안에 있는 동사는 동작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다. 서술격 조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떠하다는 형용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결국 서술의 역할하는 거 세 가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죠.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의 구성 단위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절에다가만 동그라미 칩니다. 그 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첫 번째 줄 끝에다가 거기 주어와 서술을 갖추고 있다 했죠? 그냥 밑줄만 쳐주세요. 절의 개념은 주술관계로 환원할 수 있는 것, 주술관계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 성분이야. 문장 성분, 거기 문장 성분의 종류 표 하나 나오죠? 거기에서 어디에다가 좀 동그라미 치냐면 보어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주성분의 보어 있지? 네,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냐? 보어는 반드시 서술어가 뭐가 쓰여야 돼? 되다 아니다에다가 물개 표시. 그래서 주성분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이 주성분은 당연히 문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겠죠? 주성분은 필수적인 역할을 해. 그런데 어디를 보느냐? 밑에 서술어의 자릿수에다가 별표 3개 박습니다. 이거 있었어요. 네. 서술어의 자릿수에다가 별표 3개를 박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서술어라고 했어. 서술어가 왜 중요하냐? 서술어에 따라서 문장이 구성이 되거든. 서술어에 따라서 필요한 성분의 개수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필요한 성분이 정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가 중요해요. 그럴 때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는다는 얘기는 도훈아, 서술어 보고 뭐 확인하기로 했어?
서술어 다음에 뭐야? 서술어 확인했어. 그럼 뭐 확인해야 돼? 그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은 뭐가 필요해? 서술어 다음에? 그렇지. 주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 거기 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주어만으로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만으로도 완결된 문장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하나 더 이렇게 되겠죠. 주어 외에 하나 더.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당연하죠? 왜? 목적어나 보어 다 모두 주성분이었으니까. 맞지? 주성분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있었으니까 지금 주어, 서술어 얘기했으니 지금 두 자리 서술 때는 목적어가 필요하거나 또는 보어가 쓰일 때가 바로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우정은 보석과 같다. 거기 보석과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거기 성분 뭐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거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필수적 부사어. 왜냐? 부사어는 주성분이야, 부속성분이야. 그렇지. 부속성분이 뭐냐? 말 그대로 부속이야, 부속. 메인이 아니라는 거야. 없어도 되는 놈. 그런데 부사어 중에서 일부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필수 성분에는 당연히 주성분이 있는 거고 여기에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 서술어의 자릿수에서는 뭐만 주의하면 돼? 부사어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인지 그렇지 않은지만 판별해 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어, 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쓰였어. 그럼 얘네들 무조건 뭐라는 거야? 무조건 필수 성분이라는 거야. 얘네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 뭐만 신경 쓰면 돼? 그렇지. 부사어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세 자리 서술어를 봅니다. 세 자리 서술어에서도 부사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얘는 딱 정해져 있어. 세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목적어와 부사어가 필요하다. 오른쪽에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서술어의 자릿수에서는 뭘 주의하자? 부사어를 주의하자. 서술어의 자릿수에서는 뭘 주의하자? 부사어를 주의하자. 그러면 얘가 필수 성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지, 빼는 거였죠. 뺐을 때 자연스럽냐? 아니면 뺐으니까 무언가를 채워야 될 것 같으냐? 그래서 무언가를 채워야 될 것 같으면 걔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빼도 문장 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부속성분, 이제 주성분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제 부속성분을 보는데, 관용어에서 그 관용어의 실현 방법을 볼게요. 관용어의 실현 방법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좀 칩니다. 첫 번째, 관형사. 거기 관용어의 실현 방법. 다음 페이지에요. 관용어의 실현 방법에서 첫 번째 관형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그 줄 가운데 부분에 보면 체언 단독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체언 단독에다가 이걸 하나 써주세요. 시골 풍경. 그럴 때 얘의 품사는 뭐야? 그렇지. 품사는 명사인데 지금 문장 성분으로는 뭐라는 거야? 그렇죠. 관형어라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주의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에는 관형격 조사의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관형격 조사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관형사형 어미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문장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그랬던 거지.
우리 서술어의 역할을 했던 놈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야.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활용하는 거거든. 활용이 뭐였어? 활용이 어미가 달라지는 거잖아. 왜? 어미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렇지, 문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관형사형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가 또한 주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 나머지 뭐 종결어미나 그다음에 연결어미는 뒤에 문장에서 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딱 문장 성분까지만 할게요. 네, 문장 성분까지만. 그 다음에 부사어를 봅니다. 부사어도 마찬가지야. 거기 부사어 세 번째 거 보면 부사어의 실현 방법이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세 군데에다가 동그라미 칠 거야. 일단 부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부사어의 실현 방법에서 바로 부사 나오죠? 모든 부사. 부사 동그라미. 그 줄 끝에 부사격 조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부사형 어미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부사어가 쓰입니다. 그럴 때 이제 2번, 괄호 2번에 보시면 부사어의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성분부사는 그 위에다가 한 개라고 써주세요. 성분부사에다가는 한 개라고 씁니다. 얘는 뒤에 거 하나만 쓰요. 그 다음에 문장부사는 전체가 되겠죠. 문장 전체. 거기다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화자의 심리 반영이라고 써주세요. 문장부사어 위에다가는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문장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를 보시면 틀림없이 있죠? 얘가. 지금 이건 틀림없이라는 얘기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지. 그래서 문장부사어. 그 다음 이제 밑에 독립성분을 봅니다. 독립성분. 여기도 마찬가지 독립어의 실현 방법을 보시면 세 군데에다가 동그라미 칠 거예요. 감탄사. 그다음 그 줄 가운데에 혹격조사. 그 다음 줄 제시어. 그래서 세 번째 예를 볼게. 청춘. 품사가 뭐야? 명사. 그렇지. 명사인데 문장 성분은 뭐야? 그렇지. 독립어. 이렇게 품사와 문장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다. 됐죠? 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가 있어요. 과제를 해오시는데 요 유인물 끝에 정답도 있습니다. 문제 풀고 채점까지 해오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